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일하는 국회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일하는 국회법은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최 선수가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당했고 성추행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오늘 국회 문제 현안 질의에 참석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적법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은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먼저 특검을 요청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통합당이 본격적인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부대변인으로부터 7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통합당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던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풀면서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7월 국회가 열렸는데 지금 구체적인 의사 일정 여야 합의해서 지금 밝혀졌나요? 의사 일정은 아직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어제 입장차만 확인했고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귀를 선언한 통합당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 사태 국정조사, 검언유착 사건 특검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복귀할 예정이었던 통합당은 오늘 상임위원 명단만 제출하면서 내일로 복귀를 하루 미뤘습니다. 네, 국회가 정상화돼서 다행이긴 한데 주요 현안마다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를 비롯해 집값 안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소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까 말까 한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법안 발목 잡기를 막겠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이라며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이번 또 7월 임시국회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공수처인데요. 공수처가 원래 일정대로면 중순에 출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몇 가지 좀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후속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공수처를 법사위 소관으로 두는 국회법 개정안,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규칙안을 이미 발의했고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데요. 이라는 국회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3개 모두 국회 운영위 소관인데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김태흠, 박대출, 곽상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을 운영위로 배치하면서 최대한 저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 행위와 체육 분야 인권 침해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과 특정 선수들의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었다며 피해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김희연 기자가 현장 연결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이 오늘 국회에서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하고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규공 감독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동기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들이 최 선수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일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치료를 빌미로 한 팀 닥터의 성추행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팀 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는 국회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해 보세요. 네. 폭언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죄할 마음 전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감독님, 그렇죠? 예, 장윤정 선수 그렇죠? 김도환 선수 마찬가지죠? 그럴 마음 전혀 없다 이거죠? 의원들은 대한체육회와 경주시 체육회 등 관련 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국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말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회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청문회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조사할 때가 아니라 수사해야 될 때다. 고인의 신고가 어떻게 누락됐는지, 누가 은폐했는지 책임자들 가리는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지. 박양호 문체부 장관과 이기흉 대한체육회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또 선수나 유족뿐만 아니고 사실 국민들에게도 마땅히 사과의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은 제도 개선을 하고 여야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7월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적법한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미래통합당은 특검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총장 지휘는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 지휘를 바로 수용하지 않고 근거 규정도 없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이의제기권을 도입해서 검사의 검찰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려 했던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도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사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제 식구 감싸지 말고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윤 총장은 한 발을 물러서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주도하는 전문수사 자문회의나 중앙지검 수사 모두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또 다른 검사장이 얽히설키 엮여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으로서 수사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도 추 장관과 여권 인사들의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여 특검에게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 회의 결과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 부당하고 특임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총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 정책과 의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부동산 과열 식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지금 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부동산 정책이 최고의 민생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곧 내놓을 이 추가 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국회가 좀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과열로 좀 민심이 요동을 치자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 최고의 비공개 부분 이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카드 꺼내 들었고요.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 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양도 양수 시에 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 계획서를 전수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갭 투자 비율은 높아지고 실수요자 비율은 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갭 투자를 좀 확실하게 잡겠다,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이 후속 조치를 공언을 했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방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방위적 이 대책을 펴고 있는 게 결국 이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투기 차단 같은 이 대책이요, 선거로 연결이 될지 국민들의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리얼미터가 이 YTN과 의뢰로 이 지난 3일 조사를 하고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가 당정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50% 밑으로 내려앉았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통합당과 한 자릿수 8.2%포인트 차로 떨어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긴장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각 정권별 아파트값 증감률 보시죠. 참여정부 5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56.6% 뛰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기록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10.1% 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엔 아파트 값이 24.9%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 지금 통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 오히려 집값이 뛰는 이런 역기현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있었던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이 관련 대책도 무려 21번이나 나올 정도로 정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값 논란이 횟수는 김현미 장관은 또 달리 얘기하더라고요. 네, 달리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네. 25번이 맞는 거겠죠. 네. 네, 집값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청와대 참모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엔 반포집과 청주집 둘 중에 반포집을 팔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청주집이다 라고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여론의 기폭제가 된 이 다주택 공직자 문제와 관련해서 다주택 보유 의원을 공개를 하고 매각 현황 공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론 악화 타깃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론, 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종부세를 강화를 하면 1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내야 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임대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네. 이런 논리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정의당의 변신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정의당이 연일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얘기인데요. 정의당이 보수 야당들로부터 민주당 이중대란 말까지 듣기도 했었는데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은 더 이상 범여권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공수처 도입 등을 위한 4+1 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정책과 입법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 당시에 비판 제시에 실패를 하면서 당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았죠. 이 때문일까요?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거부를 했고 연대 참여도 거부를 했습니다. 예. 또 윤미향 의원, 정의용 회계부정 사태 때도 검증과 공천의 책임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네, 더 이상 범여권으로 부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진보 야당으로 불러달라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반영된 현상 비슷한 건 이번에 3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보니까 정의당이 기권했더라고요. 네, 일단 본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화면이 기권 7인이었는데요. 이 투표 표결기 조작 지체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찬성표를 잘못 누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 그래요? 실제 기권표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이었습니다. 이 졸속 추경 심사에 동참할 수 없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정의당의 이런 변화는 아무래도 거대 양당 체제로 굳어진 21대 국회에서 좀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좀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총선 후 차별화에 주력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최근의 새 면모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반성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부족 문제가 가장 아쉽다고 합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은 3만 70건, 전년도보다 22.2% 증가했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종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현장 인력 부족은 여전합니다. 발견을 했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못 찾아가요. 이거를 조금 철저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 등에 산재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전환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프라와 상담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범피라는 기금 안에서 저희를 맴돌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재원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예산이 기금 예산이 아니라 기금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예산을 쓰고 예산 확보를 위해선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도가 되면 깜짝 사람들이 놀라고 반짝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관심사가 또 큰 관심사가 터지면 그 관심이 언제 그랬냐는데도 또 이렇게 밀물 썰물 가듯이 또 흩어져 버리고. 전문가들은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각 지자체에 전담 공무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성장과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방지 대책 관련 TF 첫 회의를 열고 공정 채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과정의 불공정이 문제고 이로 인해 청년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국공 TF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확장하는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을 위한 불공정 채용이라고 규정하며 당장 유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지역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등 국가 예산 주요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20일까지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지역 현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선 이인영 후보자.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남북 간 대화복원에 지체 없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어야죠. 노둣돌 하나를 착실하게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고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평화의 노둣돌 첫 출발로 남북관계 대화 복원을 들면서 지체 없는 인도적 교류와 협력, 남북 간 약속과 합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남북, 북미 간 대화가 끊이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국제사회 제재 문제든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기존 틀을 벗어나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통일부 현안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합당이 인사청문회 송곡 검증과 대북 정책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는 지금,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어제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인데요. 안 전 지사는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 모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시 석방돼 어젯밤 11시 47분께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무부가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안 전 지사는 바로 빈소로 이동해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 전 지사가 상조로서 모친 빈소를 지킨 오늘 오전,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는데요. 안 전 지사는 담담한 모습으로 모친 영정 곁을 지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안 전 지사가 오늘 처음 맞이한 조문객은 법륜 스님이었다고 하고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오영훈 의원도 함께 빈소를 찾아 안 전 지사를 위로했습니다. 어제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빈소를 찾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은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모친상으로 인한 안 전 지사의 형집행 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이른바 무소속 4인방의 거취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복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는 바로 장제원 의원인데요. 장 의원은 원내에 들어가 투쟁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103명이 아니라 107명으로 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밖에 있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면서 다른 당의 인재도 모셔야 할 판에 우리와 함께했던 인재들을 당 밖에 둘 이유가 없다라고 즉각 복당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힘을 합칠수록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무소속 4인방 복당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통합당 내에선 무소속 4인방의 복당 시점과 방식을 놓고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원 복당을 서두르자는 쪽에서는 무소속 4인방이 가진 투쟁력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의 복당으로 인한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선 일괄 복당이 아닌 당내 이견이 적은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뚜렷한 명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소속 4인방의 복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인데요. 이 무소속 4인방의 통합당 합류 시기가 더 불투명해진 지금 이들의 복당 문제는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이제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국회가 비로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여전히 서로 냉랭할 뿐 아니라 각종 현안을 놓고 더 큰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7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통합당의 대여투쟁 전략과 계획은 무엇인지 통합당의 황규환 부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임위 명단 제출하고 이제 내일부터 참석한다고 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상임위에 참석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통합당이 대여투쟁을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다수의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로 또 들어가 봐도 속수무책일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이 같이 있는 건데 지금 복귀하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전투력이 충만하다. 근데 단순히 그 전투력이 이제 여당하고 싸우기 위한 전투력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전투력을 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예. 사실 21대 국회 열리고 나서 지금 뭐 저희 당도 초선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계신데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은 좀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서야 상임위가 결정됐는데 무엇보다 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라 아니면 부동산 대책, 뭐 인국공 사태 등 관련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에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상임위에서 103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오늘 상임위 명단 제출했다라 했는데 보니까 운영위에 지금 통합당의 대표 공격수들이 대표로 배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당장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한 점도 있고요. 일단 이번에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관련 쟁점이 되는 일하는 국회법도 공수처 규칙 개정 관련들이 주로 몰려 있는데 이런 걸 대비한 전략인가요? 근데 뭐 이제 운영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국회 전체가 이제 저희 투쟁의 어떤 뭐 전투의 본거지가 될 텐데요. 네. 다만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원내 부도표 단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관례적으로 그 운영위를 구성해 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집 한 채 갖기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청와대 참모진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민들 공분을 산 부분도 있고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 이뤄졌던 비리들이나 정부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뭐 공격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위원들 구성 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그게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당이 이제 복귀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것들이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 또 검언유착 사건 특검 이런 걸 요구했는데 민주당 수용 불가 바로 했습니다. 검언유착 특검 해보겠다는 정도인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야당 활동 기회가 상당히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만약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스스로 국민들이 그동안 이 사건들을 이런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지금 뭐 검언유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현재 검찰을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럼 중립성을 가진 특검에게 맡기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좀 뭐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윤미향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뭐 방금 전에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정의당조차도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지난 5월달에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용기 내서 기자회견한 이후에 2달 가까이 다 돼가지만 사실 뭐 어느 하나 의혹에 해소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어떤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 대한민국 역사와 관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뭐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자당 의원 감싸기 위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국민들이 아마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문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여러 가지 지금 공수처 출범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여야 의사일정 논의 중인데 가장 중요한 지금 의사일정 협의 대상 어떤 게 있나요? 또 어떻게 협의할 계획이십니까? 뭐 이제 당장 공수처 뭐 지금 이제 10일까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천 안 된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그 공수처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뭐 인사 일정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제 국정 파트너로 미래통합당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어떤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또 국민들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당의 황교안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당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서
광주, 대전 등 지역사회 곳곳에 퍼지는 등 지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위기 수준을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서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현재 확산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더불어민주당의 또 원내로 활동하고 계시죠.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신현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로 들어오시기 전에도 저랑 방송 종종 하셨는데 예. 이렇게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동안에 코로나19를 일선 의료 네. 현장에서 또 활동하면서 또 사투를 벌이기도 했고 네. 코로나 알리기 활동을 여러 번 했었는데 네. 또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코로나에 대응에 관련된 감염병 보건의료 체계를 또 만드는데 헌신할 수 있어서 저 자체로도 너무 의미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이다라고 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리는 이제 감염병 분야 전문가이면서 국민의 네. 대의기관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이제 같이 참석을 하신 건데요. 최근 상황이 지금 뭐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전, 광주를 중심으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소규모 집단 감염 이런 발생한 가운데 깜깜이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뭐 보도가 있던데 최근 상황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서의 그런 피크를 치는 소소한 피크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여러 지역적인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가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또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우리한테 다시 찾아왔을 때 이런 우리 발생이나 이런 확진자나 아니면 조용한 전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19 변이 종류가 확인된 거나 그런 거 있나요?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아, 실제로 그래요? 예, 지역적으로 코로나의 여러 변종 타입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온 것들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른데 이태원 집단 감염 발생 이후에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형의 그런 코로나 변이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변종에 대한 그런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2차 대유행 일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실제로 제가 준비한 CG가 있는데 CG 네. 1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유행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런 그래프 곡선에서의 피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미 대구, 경북에서의 그런 1차 피크를 경험을 했고요. 네. 2차 피크가 더 크게 올 것이다라는 2020년에 우려- 피크가 한 번 더 있네요. 후반에 보니까. 예, 시나리오가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특별히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시나리오 1이고요. 예. 시나리오 2는 더 큰 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어허. 거고요. 세 번째는 이미 1차 큰 발생 이후에는 소소하게 잦아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제 1차 피크 이후에 2차 피크가 더 커질 것이냐 아니면 비슷하게 올 것이냐를 대비해야 되는 1, 상황이 2번 중에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럴 시나리오 가능성이 중에서?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CG2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은 없다.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크의 발생을 조금 더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피크를 조금은 눌러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구비할 수 있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한 예, 것이죠. 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진정시키는 이게 전략 대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런 면에서 K방역이 그래도 극찬받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잘 해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역사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최근에 이렇게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집단 감염의 고리를 타고 이제 계속 이제 번지는 이런 상황 2단계로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 전체도 조금 이 단계를 격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정부는 1단계 조치로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보시다시피 최근 2주간의 발생 추이는 그래도 평균 1일 확진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은 해외 유입이었고요. 반은 국내 발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60대까지 갔다 오늘 40대로 나왔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소하게 발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하지만 우려할 거는 조용한 전파의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만큼 지금으로
지금으로서는 지역별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역에 따라서 거리두기 또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와 함께 우리의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적합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지금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판단인 것이죠. 예, 이제 이렇게 전문적인 진단을 해주시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관련 예산 문제라든가 입법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번 3차 추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신 의원께서는 코로나19 의료진 위험수당이라든가 감염 의료인 보상 문제 이걸 반영해야 된다 했었는데 추경안 자세히 이제 추경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예산은 우리 신 의원께서 요청한 안보다 감액된 반면에 비대면 진료 기반 예산은 국회 차원 내부에서 이제 선검토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동 없이 확정됐다. 이 예산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 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이런 그 고마움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120억이 우선은 3차 추경에 막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본 예산이나 추후에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는 초반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필요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신 부분이죠.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이쪽 분야에 대한 상당히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도 간호사 출신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도 예. 보건의료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력을 했었고요. 예. 그런 만큼 이런 예산 반영의 시스템을 제가 이번에 처음 경험하면서 어떨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시에 그런 올바른 주장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구나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이고요. 예. 앞으로는 뭐 내년 본 예산이나 이런 것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 그리고 위험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1차 피크 이후에 이제 체제를 계속 정비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도 감염병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로 헌신으로 막았다면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의 각 지역마다의 그런 환자가 집단 발생했을 때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네. 또한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과 더불어서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가 되고 또 각 지역에 질병관리센터가 생깁니다. 예. 이들이 프론트라인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지자체랑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노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어떤 활동에 주력하실 계획인지요? 예,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국난극복위원회가 종료가 되고 코로나에 대한 계속해서의 상황실 체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방역 TF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앞으로도 치료제나 백신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감염병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이 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의원께서는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행 민법 915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아동 학대들이 합리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재판이나 그런 부분에서 형량이 감형되는 사유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민법 915조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법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훈육을 목적으로 해서 체벌을 하고 학대를 하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떤 훈육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른 동료 의원들은 신 의원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의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매우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런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는 경우에 강력한 징계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아동학대 이슈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국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네.
신은영 의원께서는 이쪽 이제 감염병 분야 관련 분야로 당장 우리 사회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바로 오시자마자 실감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또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하고 지금 국회에 들어와 보시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 보고 어떤 느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분주하게 하루에 정말 분초 시각을 다투면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것을 크게 느끼면서요. 네. 뭔가 계속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과로 나타나고 또 국민들한테 뭔가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최근에 이제 통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가 내일부터 통합당이 참여를 할 건데요. 지난번 보니까 상임위에서 송곳 질의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던데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 성과라든가 역할 어떤 기능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이게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미흡한 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럼 상임위에서의 질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걸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들의 선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처음 국회에 들어가셨으니까 초선 의원들 여야를 망라해 전체적으로 보자면 151명이니까 절반이 넘는데요. 초선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초선 의원들은 그동안에 국회에 대한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이 동료들, 초선 의원들 상황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회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그런 관행이 아닌 가치관으로 이 국회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초선들의 그런 역할들이 아주 크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초선들의 의원들의 좀 공간이 어떻습니까? 될 수 있는 당의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초선들의 그런 적극적인 발언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시고 있고요. 예. 저는 또 원내 부대표이기 때문에 예. 또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서 더더욱이 조금 더 현신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의원께서는 두 아이의 워킹맘으로서 또 여성 정체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하는 엄마들 그리고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21대 국회에서 가장 크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두 아이를 가진 아이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 그리고 폭력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가 노력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이신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지역은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는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음 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상임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정책 구현 의지, 또 통합당의 여당 독주 행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이 돼가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